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소양과 문화 콘텐츠,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화 강의를 맡은 우신영입니다. 오늘은 권선징악이라는 키워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권선징악의 첫 번째 부분, 선하면 금은보화가를 학습했는데요. 한국 문학 속 착한 인물들의 대표격인 바리대기 이야기와 흥부전을 통해 한국인들이 추구해온 선과 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살펴보게 될 작품은 콩쥐팥쥐와 옹고집전입니다. 콩쥐팥쥐의 줄거리는 다들 아시겠지요? 계모와 팥쥐의 구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콩쥐가 신이한 존재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변신을 거듭한 후 결국 살아나 계모와 팥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는 크게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착한 여자 대표인 콩쥐, 그녀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나쁜 여자 대표 팥쥐,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콩쥐를 혹독하게 괴롭히는 이상한 여자 대표 팥쥐 엄마가 있지요. 결국 팥쥐와 팥쥐 엄마는 착한 콩쥐를 괴롭힌 징벌을 호되게 받게 됩니다. 옹고집전에서도 못돼 먹은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의 등장 이후 골탕을 먹고 교화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어때요? 오늘 수업도 기대되시나요?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콩쥐팥쥐는 한국 전래동화의 대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린 콩쥐팥쥐에는 주로 계모의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착한 콩쥐의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콩쥐를 돕는 착한 동물들 이야기도요. 그리고 과제를 끝낸 콩쥐가 신고 가다 떨어뜨린 꽃신을 주운 원님과 착한 콩쥐가 혼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신데렐라의 한국 버전 이야기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와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들은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해 있답니다. 크게 인도 게르만계와 동아시아계, 아프리카계, 아메리카계가 존재하죠. 등장인물의 관계나 고난, 조력자 모티프가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헌데 동아시아계 유형은 결혼 이후 여성 주인공의 변신을 지니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국의 쌀아기 언니와 겨동생, 일본의 고메와 아와, 베트남의 덤깜에서는 콩쥐팥쥐와 마찬가지로 결혼 후 죽임을 당한 여주인공이 여러 모습으로 환생하는 사파가 등장합니다. 또 의붓 언니가 처벌을 받아 죽고 계모 역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모티프 역시 동일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지요? 원작에서는 콩쥐의 살해, 팥쥐에 대한 응징 과정이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팥쥐와 계모 등 악인들이 받는 징벌이 더 강하게 형상화되죠. 원님과 결혼한 콩쥐를 질투한 팥쥐가 콩쥐를 유인하여 연못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콩쥐인 양 행세하게 됩니다. 이때 꽃으로 환생한 콩쥐가 팥쥐를 괴롭히자 팥쥐는 꽃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워버립니다. 정말 섬뜩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침 불을 얻으러 온 이웃집 할머니가 부엌에서 구슬을 발견하고 가져갑니다. 구슬은 다시 콩쥐로 변신하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원님을 깨우쳐 줍니다. 원님은 콩쥐의 시신을 찾아 살려내고 잔인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육형으로  6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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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형
결국 팥쥐의 시신을 본 계모는 놀라서 죽고 말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문학 속 악한 인물들에는 어떤 이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작품 속에서 어떤 벌을 받았나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많은 전래동화 속 악인들이 떠오를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은혜를 배반하는 인물들이요. 그들은 쇠도끼마저 빼앗기거나 코가 길어지거나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기는 등 나름의 징벌을 받죠. 그렇다면 우리 콩쥐팥쥐 속 팥쥐와 괴모가 받은 징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콩쥐팥쥐의 서사 구조를 3단계로 살펴볼게요. 과제, 통과 단계부터 살펴봅시다. 여기서 콩쥐는 계모가 시킨 숱한 과제들을 매우 순종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과제들에는 물 붓기, 배짜기, 거피 말리기 등이 있습니다. 콩쥐는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이 숱한 과제를 끝내고 잔치에 가던 중 꽃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죠. 분실된 신을 주운 감사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콩쥐의 죽음이 일어나고 맙니다. 나쁘고 질투심 강한 팥쥐가 콩쥐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콩쥐 행세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서사 단계는 악인의 응징입니다. 콩쥐가 꽃과 구슬로 변신하여 감사 앞에 나타나 사정을 말하고 팥쥐와 계모는 처형되는 응보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3번째 단계에 오늘 배울 콩쥐팥쥐 이야기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계모형 가정소설에는 콩쥐팥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모와 전처 소생 간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설에서 계모는 악인의 전형으로 그려질 때가 많죠. 게다가 전처의 자식을 해치는 수법들도 작품마다 대체로 비슷합니다. 고전 소설은 거의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고 일반적으로 낙관적 분위기나 행복한 결말을 맺는 데 반해 계모형 소설은 계모의 학대로 전처 자식이 죽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존재가 대체로 무기력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봉건 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는 일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계모를 가정에서 이질적이고 괴물적인 존재로 그려낸 것은 여전히 강조되는 북의 혈통, 그리고 족보의 중식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 즉 남자의 재취와 전처 자식을 매개로 한 여자의 질투, 또 재산 상속 등은 부녀자들의 일상적 삶과 밀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모형 소설의 독자층은 주로 서민, 부녀자들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계모형 소설로는 장화홍련전, 정을선전, 조생완전 등이 있으며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는 양풍운전, 그리고 어룡전 등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소설이지만 부분적으로 계모의 학대를 다룬 작품으로 김취경전, 그리고 현수문전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모형 소설들은 20세기에 들어와 이인직의 치악산, 이해조의 구이산, 봉선화 등 신소설에까지 계승되어 많은 영향을 미쳤답니다. 이처럼 계모와 전실소생 간의 갈등을 그려낸 조선 후기 세태소설은 한두 작품이 아니죠. 이 작품들에서 대개 전실소생은 더 착할 수 없을 만큼 착하고 계모와 그 소생은 더 악할 수 없을 만큼 악하게 형상화됩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 구도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하지만 콩쥐팥쥐전의 경우 콩쥐의 결혼 이후에도 갈등이 존재하고 이어서 콩쥐는 목숨마저 잃게 됩니다. 상당히 특이한 작품인 거죠. 이후 계모와 계모의 자식들이 잔혹한 형벌에 처해지고 나서야 이 이야기는 종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팥쥐와 계모에게 유난히 가혹한 벌이 내려진 데는 어떤 까닭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답을 탐색해 봅시다. 작품 말미에서 계모와 팥쥐에게 내려지는 육형은 사실 공식적인 형벌 체계를 초과하는 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육형은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손상시키는 신체 부위는 달랐어요. 이마에 죄명을 임묵자자하는 경 또는 묵, 발꿈치를 자르는 비, 코를 베는 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궁, 그리고 죽이는 대벽 등이 있었다고 해요. 말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처럼 육형은 인간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죄인을 단죄하고 나아가 그들의 인간성과 사회성을 말살하는 벌이었습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악인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팥쥐와 계모가 이토록 잔혹한 형벌을 받은 까닭은 선을 착취하는 악, 그 자체에 대한 처단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인 옹고집전의 이야기 구조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심성 나쁜 옹고집 앞에 한 노승이 나타나 시주를 청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성 나쁘고 구두쇠인 옹고집이 쉽게 시주를 할 리가 있나요? 당연히 시주를 거부합니다. 노승은 돌아가 지풀로 가짜 옹고집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짜 옹고집이 쳐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진짜 옹고집과 다투게 됩니다. 옹고집의 가족과 원님 등이 진짜와 가짜의 구별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구별은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옹고집이 애써 모아왔던 가산이 다 탕진되고 맙니다. 노승이 옹고집을 꾸짖은 뒤 가짜 옹고집을 집단으로 되돌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의 서사 구조 어딘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은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동양온 중을 괄시해서 화를 입게 되었다는 설정은 장자못 이야기와 닮아 있죠. 부자이면서 인색하기만 한 인물에게 벌을 주기 위해 도승이 도수를 부렸다는 점도 서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가짜가 와서 진짜를 몰아내었다는 줄거리는 널리 알려져 있는 쥐 기르기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어요. 쥐에게 밥을 주어 길렀더니 그 쥐가 사람으로 변하여 주인과 싸움을 한 끝에 진짜 주인을 몰아냈다는 쥐 기르기 모티프는 우리 설화에서 아주 자주 발견된답니다. 한편 이 옹고집이란 인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부전의 흥부형, 바로 놀부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심술이 많고 인색한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적입니다. 금전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된 인간형이라 볼 수 있죠. 조선 후기에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오직 부를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여 윤리, 도덕이나 인정 같은 것을 온통 저버린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작품을 통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진짜와 가짜 모티프가 있습니다. 나쁜 진짜가 있고
새롭게 등장한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의 등장 이후 나쁜 진짜는 고난을 겪고 각성하며 결국 가짜는 물러납니다. 바로 영화 광해가 대표적인 진짜 가짜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영화 광해는 광해군 시대를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영화인데요.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붕당 전치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왕은 점점 난폭해져 갑니다. 그때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을 것을 지시하죠.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허균은 광해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천민 하선에게 광해군을 대신하여 왕의 대역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저작거리의 한낱 만담군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버린 거죠. 허균의 지시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들켜서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왕노릇을 시작합니다. 예민하고 난폭했던 광해와는 달리 따뜻함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가짜 왕의 모습에 궁정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왕의 대역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하선의 모습에 허균도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송만제의 관우희에 보면 이 진짜 가짜 모티프가 더욱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옹생원이 가짜 옹생원과 싸웠다는 맹랑한 이야기로 이 작품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똑같이 생긴 가짜가 나타나 진짜 내가 그와 정체성 싸움을 해야 한다는 참으로 기발하고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옹고집에게 노승이 내린 벌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옹고집은 재물의 축적을 삶의 목표로 삼는 아주 악독한 인물입니다. 노승은 그를 직접 두드려 패거나 혼쭐 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바뀔 옹고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승은 뒤로 물러나고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짜 옹고집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죠. 이 대혼란 중에 옹고집의 재물은 탕진되어 버리고요. 이는 재물에 탐닉하는 옹고집에게 가장 끔찍한 징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승의 이 충격요법이 옹고집이 개과천선하는 핵심 기제가 됩니다. 이 노승의 역할은 그가 하는 말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돈은 부정한 방법으로 나가는 법. 그대는 일생 동안 불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의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수만 금을 벌어들였다. 즉 노승은 천방지축 옹고집에게 학대와 시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스승입니다. 옹고집에게 벌을 내리는 판관이자 그를 개과천선시켜 상황을 종결시키는 결정적 인물인 거죠. 이러한 옹고집의 설정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도승이 보낸 가짜 옹고집의 등장은 평화로웠던 진짜 옹고집의 삶을 그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외모의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거울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가짜를 통해 역설적으로 진짜 자아를 자각하고 발견하기 시작하는 이 역설적이고 불교적인 설정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옹고집의 변화 과정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까요? 먼저 감정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숙하고 공감 능력이 없던 우리 옹고집은 가짜 옹고집을 만나면서 그제서야 다양한 감정들, 즉 분노, 답답함,
억울함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객관화 단계로 나아가죠. 가짜 옹고집의 등장과 이어진 송사를 통해 진짜 옹고집은 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개과천선하여 가정과 사회로 다시 편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권선징악의 두 번째 파트, 악하면 하늘의 벌이를 배워보았습니다. 콩쥐팥쥐와 옹고집전을 통해 악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교화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키워드, 환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한국 문화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깨비 설화와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 한국 문학에서 환상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